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부가가치세 세 번째 파트이네요. 공급 시기, 그다음에 세금계산서가 어떤 그 관계성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 회계 1급 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우리가 그 재화를 공급한다. 예를 들어서 공급 시기하고 뭐하고 같은 날이냐면은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 지금 물건을 사게 되면 그건 재화죠. 그러면 보편적으로 재화인 경우는 인도 하게 되면 그게 공급 시기예요. 그럼 그 공급 시기 여러분이 물건을 갖다가 편의점에서 살 때 그 인도 받으면 여러분 그 대가를 내야 되죠. 근데 그 금액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서 얼마라고 사지 않겠어요? 보편적으로 물건을 살 때니까 내가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고 뭐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사는데 10만 원 달라면 네 그러고 줘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공급 시기, 즉 물건을 인도받는다는 뜻은 그 공급 시기에 우리가 여기 부가세법에서 배우는 용어로 과세 표준, 즉 공급가액이 얼마인지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날짜에 그 물건을 공급받게 되게 되면은 뭐를 발급해 줘야 돼요? 증빙서류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줘야지 돼요. 그래서 그 날짜에 세금 계산서 발급해 줘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회계 1급 때 연습했던 것처럼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세금 계산서 보고 입력하셨잖아요. 입력하면 거기에 그 매출이 잡히죠. 그다음에 수익 인식하는 날짜가 네 가지가 다 같은 날 벌어진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공급 시기가 5월 15일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그 5월 15일 날 그 가격의 공급 가격이 얼마인지 그것도 알게 되죠. 얘도 알게 되는 것도 바로 5월 15일 날 알게 될 거고, 그럼 세금 계산서는 며칠 날짜로 발행해 줘야지 돼요. 거래가 있었던 5월 15일 날짜로 발행해 될 거고, 여러분들이 메인 매출점표에다가 세금 계산서 입력할 때 며칠 날짜로 입력해요. 똑같이 5월 15일 날짜로 입력하게 되겠죠. 네 가지가 같이 벌어지는 상황들이란 말이죠. 그 중에서 여기 재화의 공급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 날짜를 명확하게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공급 시기는 과세 거래를 어느 과세 기간에 귀속시킬 것인지와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 그다음에 거래 징수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공급 시기다. 그럼 되게 중요하겠죠. 일기 예정에 징수해야 될지, 일기 확정에 징수해야 될지, 과세 기간이 언제인지를 결정해 주는 게 뭐다? 바로 이 공급 시기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은 거래 형태별로 공급 시기를 이때로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재화의 공급 시기를 한번 얘기해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인도했을 때예요. 이동이 가능한 재화는 언제 한다? 인도됐을 때. 근데 이동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그걸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인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재화의 공급 시기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거래 형태별로 공급 시기를 구분하는 이유는 이렇게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면 이거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걸 정해주는 거예요. 왜 힘든가 봐요. 지금 기본적으로 현금이나 외상, 할부 판매하게 되면 그 재화를 갖다가 인도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면은 우리가 공급식이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장기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 지난번 제가 뭘 예를 들어 드렸었냐면 우리 승용차를 갖다가 3천 공급가액이 3,600만 원이래요. 그럼 부가세는 360만 원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 금액을 몇 개월 동안 36개월 동안 매달 얼마씩 100만 원씩, 부가세는 얼마? 10만 원씩 36번에 걸쳐서 우리가 공급을 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거 세금계산서는 언제 어떻게 발행하고 그다음에 그 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 그거를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해 드렸단 말이죠. 이 장기 할부 판매인 경우하고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알아야 된다 그랬냐면 할부 판매부터 알아야 된다 그랬었죠. 할부 판매인 경우
지난번에 예를 드렸던 것은 안마의자였었어요. 안마의자가 300만 원짜리인데 여기 부가세는 30만 원이고요. 우리 사장님이 이거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총 금액 얼마 주고서는 330만 원짜리를 안마의자를 하나 사드렸어요. 330만 원. 그러면 이 안마의자를 판매한 회사에서는 이 판매된 날짜가 여기 아까 얘기했던 5월 15일이라고 했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우리한테 보내주겠죠. 거기 공급가액은 얼마예요? 300만 원. 그 다음에 세액은 30만 원.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330만 원을 다 청구해요. 그리고 얘가 할부 판매인데 3개월 할부 판매라고 했다면 매달 110만 원씩 부가세 포함해서 세 번에 나누어서만 돈을 지급해 주면 된단 말이죠. 이해됐죠? 그럼 수익을 인식할 때 100만 원씩 나누어서 수익을 인식했어요. 한꺼번에 다 수익 인식했어요. 한꺼번에 다 했잖아요. 세금계산서 세 달에 나누어서 보냈어요. 한 달에 다 보내버렸어요. 그죠? 이게 할부 판매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 할부 판매는 공급가액은 3,600만 원짜리고 세액은 360만 원짜리인데 계약 조건이 36개월 동안 할부로 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세금계산서는 매달 얼마씩 보내야 되겠어요? 110만 원. 지금 할부 판매처럼 공급가액 3,600만 원, 그다음에 세액 360만 원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르죠, 서로. 그죠? 그래서 100만 원씩 36개월을 통해서 보내는 것을 우린 장기 할부 판매라고 하고, 수익 인식도 안마의자는 수익 인식을 한꺼번에 얼마를 해버렸어요. 그 판매됐던 그 달에 300만 원 다 해버렸죠. 근데 장기 할부 판매는 매달 얼마씩만 인식해야 돼요? 100만 원씩만 인식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설명은 이해가 됐으니까 장기 할부 판매인 경우에 공급 시기는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럼 대답은 뭐라고 해야지 돼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예요. 이런 뜻이죠. 요거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얘는 어디에 기록돼 있다 그랬어요? 이거 계약서에 기록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계약서가 이렇게 있어요. 계약서 안에 공급 시기 거기 36개월 동안 36번을 갖다가 나누어서 세금계산서를 보내야 되니 거기에 발급 날짜는 며칠 날짜 다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계약서에 있는 그 날짜 시기를 우리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는 이 용어로 여기 부가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장기할부 판매라든지 중간지급 조건부 공급이라든지 완성도 기준 지급 공급이라든지 전력 같은 거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 이런 경우에는 공급 시기가 어디에 나와 있는 걸로 한다? 계약서에 나와 있는 거. 계약서는 제가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한 용어고, 정식 명칭은 뭘로 기억해야 된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는 걸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중간지급 조건부는 1년은 넘어가지 않아요. 대신 6개월은 지나야 돼요. 똑같이 제가 이 예는 뭘로 들어드렸었냐면, 건물을 갖다 리모델링 한다. 그 리모델링 할 때 그 리모델링 하기 위한 대금을 지급해주는 조건이 있겠죠. 어디에? 계약서에. 그 다음에 여기 이번에 완성도 기준 지급 공급은 건물을 갖다 진다고 했을 때 건물이 진행률에 따라서 뭐 얼마만큼 진행되면 얼마 지급할게요. 계약서가 있겠죠. 이 것들에 다 전력 기타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계약서가 있다는 뜻이에요. 계약서에 있는 날짜에 청구한다는 뜻이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걸 물어보고서 공급 시기가 언제냐고 나오게 되면 요거를 띵 클릭하시면 돼요. 뭐 인도했다, 그다음에 이용 가능하게 될 때 이런 거 보기에 나온다고 해서 선택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간주 공급의 공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얘는 실제로 사용되거나 소비됐을 때예요. 오케이? 다시 간주 공급의 공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실제로 사용되거나 소비됐을 때가 그 공급 시기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폐업시 남아있는 재화, 폐업할 때는 무조건 폐업하는 때예요. 폐업과 관련된 얘기 나오게 되면 기준 날짜는 무조건 폐업일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반환 조건부, 조건부가 들어가잖아요. 조건부 들어가면 조건이 완성이 돼야지 돼요. 그 조건이 만족돼야지. 또 기한부라면 그 기한이 지나야지만이 공급 시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공급 시기가 아니라 그러면 지난번에 이런 문제 봤었는데, 자, 콘서트 티켓을 팔았어요. 콘서트가 벌어지는 날짜는 10월 1일이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보통 이 콘서트 티켓 같은 경우 여기 그 콘서트 하는 날짜가 있겠죠. 그러면 이 콘서트 티켓이 얼마짜리였냐면 10만 원짜리였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월 1일 전까지는 수익으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판매는 했지만 아직 뭐가 공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어요. 그 공급 시기는 언젠데? 여기 기한 있잖아요. 기한이 지금 이 기한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공연하는 그 시간인 거예요. 10월 1일 날, 예를 들어서 10월 1일 날 얘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느냐? 아니죠. 공급 시기가 아직 안 끝났어요. 언제냐면 얘는 저녁 7시부터 시작해요. 그럼 얘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시점은 언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월 1일 저녁 7시 이후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기준이. 그게 뭐에 속한다? 여기 보시면은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요 시간이 경과됐을 때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아까 가공 얘기 했었죠. 재화의 일부나 전부를 사가지고 가공한 다음에 납품하게 되면 얘는 우리 재화의 공급으로 한다 그랬죠. 그 납품 언제예요? 인도가 바로 납품이라는 뜻이에요. 본사에다가 다시 납품하게 되는 때. 자, 무인 자동 판매기 있죠. 우리 무인 판매기를 이용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언제가 공급 시기인가요? 물어보면 언제다? 현금 꺼낼 때가 공급 시기다. 자, 그 다음에 수출과 관련돼서는요, 선적일, 기적일,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재화인 경우에는 수입 신고가 수리된 날, 그날이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거래 형태별로 공급 시기 한번 알아보셨고요. 위탁매매는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 이건 우리 재무회계일 때도 배웠던 거죠. 폐업 전에 폐업일, 그 밖의 경우 인도, 이런 인도 가능한 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회계 1급 때도 지금 이 부가세법에서 지금 거래 형태별로 공급 시기 따지면은 요거 용어 중요한 내용이니까 요거 꼭 읽어보시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읽어보시면 금방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용역도 마찬가지로 용역은 우선 공급 시기가 언제냐면 영무가 완료됐을 때요. 그 다음에 여기 거래 영무의 제공이 완료됐을 때가 기본이다. 그 다음에 장기할부, 중간지급, 용역도 이런 거 있다 그랬었죠. 변호사들 장기할부로 계약할 수도 있고, 중간지급 조건부 6개월 넘는 거 기간으로 정해서 1년 이내 끝날 거 계약할 수도 있고, 회계사도 마찬가지예요. 업무 보는 걸 갖다가 기간을 정해서 회계감사 해줄 수도 있고, 기장을 갖다가 등록할 수도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자,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는 뭐가 간주임대료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아마 세무위고 실기할 때요, 간주임대료 실제로 작성하는 것도 배울 거거든요. 간주임대료라는 것은 뭐냐면,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을 건물주에게 주게 되면, 임차 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갖다 줬어요. 임차 보증금으로. 그럼 얘를 갖다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놨다면, 은행에서 이 기간 동안에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 이자를 뭐라고 부른다? 그 발생한 이자를 간주 임대료라고 부르는 거예요. 간주란 말 뜻은 그렇게 보겠다는 뜻이라 했죠. 어떻게 본다는 거야? 매출한 걸로, 매입한 걸로. 매출한 걸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자가 5천만 원에서 50만 원 이렇게 이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죠? 그럼 이자 50만 원
사실 누구 돈으로 이자가 생긴 거예요? 임차인이 준 보증금에서 이자가 생긴 거잖아. 그럼 이거 임차인한테 돌려주나요? 월세 깎아주나요? 이거 그냥 임대인이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세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임차인이 준 보증금으로 이자가 발생했으니 그 이자도 임대료의 일부분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돈 받았으니까 얼마나 내야 돼요? 10%는 부가세 내야 되겠죠. 그게 간주 임대료예요. 아시겠죠? 간주 임대료는 은행 이자, 임차 보증금의 은행 이자를 간주 임대료라고 보고, 간주 임대료를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자 발생한 50만 원은 생겼으니까 여기에 곱하기 몇 퍼센트를 10%를 부가세로 납부하라는 것이 간주 임대료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부가세 과세 기간이 있죠. 1기 예정 확정, 2기 예정 확정. 그러면 이자를 계산하려면 그 과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자를 계산해야 되겠죠. 1기 예정인 경우 과세 기간은, 여기 공급 시기는 언제예요? 그 예정이가 됐던 확정이 됐던 과세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니까 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날, 그 날이 바로 공급 시기란 얘기죠. 이자를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이 공급 시기랍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 내용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자, 세금계산서의 개념. 세금계산서는요, 이렇게 여기 1번 여기 기억부터 미음까지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런 기능을 해요. 거래 송장, 대금 청구서 또는 영수증, 부가가치세, 거래 증수에 대한 영수증 또는 확인서, 매입세 공제 근거자료, 거래의 증명 과세자료, 매입장, 매출장 이런 장부 역할을 한다. 이게 세금계산서의 역할이라는 뜻이에요. 세금계산서 발급은 언제 하나요? 자,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것은, 자, 보시죠. 세금계산서는 두 장이 한 세트예요. 빨간색은 공급하는 자, 파란색은 공급받는 자, 이렇게 구분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은 언제로 한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예를 들어서 계속거래처가 아닌 경우 5월 15일이 공급 시기이면은 바로 이 5월 15일 날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돼요. 5월 15일 날짜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세금계산서는 이따가 나올 전자세금계산서로 대부분 법인은 발급해야 되는 게 의무인데, 언제 그 국세청에 들어갈까? 그 다음날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5월 15일 날 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 31일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하는 날짜는 언제까지 발급하면 되느냐면 2월 10일까지 발급하는 이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특별한 예를 얘기하는 것이, 예외를 얘기하는 거고요. 특례라고 해가지고 이를 뭐라고 부르냐? 월합계 세금계산서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월합계 세금계산서라고 부른다. 자, 원칙은 뭐다? 원칙은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말일 날짜로 해서 그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 주는 것을 우린 월합계 세금계산서라고 부른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거는 지금 여기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회계 1급에서 우리가 봤던 교재 내용들보다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도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회계 1급까지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여기 임의적 기재사항을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는 공급 시기가 됐을 때 발급하면 돼요. 그런데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제가 두 가지 조금 전에 얘기해 드렸거든요.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하세요. 그 다음에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하세요. 이게 있죠. 그런데 이 세금계산서 발급에 예외가 있더란 얘기예요. 그 예외가 뭔가 봤더니 세금계산서를 선 발급했대요. 선 발급했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화를 갖다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5월 15일 날 재화를 공급했어요. 재화를 공급했는데 세금계산서는 이 날짜 5월 15일 날 발급한 게 아니라 일주일 전에 여기 이건 좀 다른 다음 거에 나오는 건가 보다. 자, 일주일 이내로 해서 여기 5월 18일 요때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해준대요. 자,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 원칙은 공급 시기에 재화를 공급했으면은 이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지 되는데 이렇게 재화를 공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기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했다면 이것도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대가를 전혀 받지 않고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물건을 공급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근데 뭐는 인정한대? 세금계산서가 없는데도 장기할부 판매라든지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다 이거 뭐가 있을 경우래요? 계약서가 있는 경우는 인정하겠지만 뭐가 있는 경우? 계약서가 있는 경우는 인정하겠지만 그 이외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예외되는 거 좀 이따가 뒤에 나오는 걸 제가 먼저 앞에서 설명을 했네요. 세금계산서를 먼저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인정하는 경우가 밑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일반 전반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가를 받지 않고 공급 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건 인정하지 않는다. 못 빼놓고는 이렇게 계약서가 있는 걸 빼놓고는 자 디귿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 특례 아까 저기 특례 다음 달 10일 발급하는 거 있죠? 요거 월합계 세금계산서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선 발급 후 그 대가 수령을 7일 이내 하면 그건 인정해 주겠대요. 아까 대가를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 인정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죠? 근데 뭐를 인정한대요? 먼저 발행해주고 그 대가를 7일 이내에 수령하면 그건 인정해 주겠대요. 그 다음에 7일 이후에 돈을 수령하더라도 그 약정서 그런 기간에 약정서에 30일 이내에 돈을 주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인정해 주겠대요. 자, 그 다음에 공급 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이 되면 지금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배우고 계시는데 세금계산서가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산세라는 걸 적용받아요. 가산세 내야지 돼요. 그래서 이 가산세는 우리 이제 실기 할 때 가산세 직접 계산하는 거 있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정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는 시간이 거의 다 됐는지라 자, 요거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수정세금계산서의 별표 하나 정도 해놓으시고요. 요거는 세무 2급에 이제 추가된 항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계 1급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까지 해보셨는데 실무에서는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뭔가 변동사항이 있어서 세금계산을 취소하거나 다시 발급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수정세금계산서고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떤 때 어떻게 발급하는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